4. 비록 피고인석에 앉아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논거와 변론이 오가는 동안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아마 내 범죄에 대해서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양쪽의 논거와 변론에 큰 차이가 있었던가? 변호사는 두 팔을 쳐들고 유죄를 인정하되 변명을 붙였다. 검사는 양손을 앞으로 뻗으며 유죄를 고발하되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딘가 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나대로의 걱정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도 한마디 참견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변호사는 가만히 있어요. 그 편이 당신 사건에 더 유리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나의 참여 없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을 묻는 일 없이 나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대체 누가 피고인가요? 피고인이 된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내게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겐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서 얻는 재미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논거는 금방 따분하게 느껴졌다. 나의 주의를 끌거나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오직 단편적인 말, 몸짓 혹은 전체 맥락과 동떨어진 장광설 같은 것들 뿐이었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검사 측 생각의 요점은 내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실제로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양면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선은 명명백백한 사실에 비추어서 다음으로는 이 범죄적 영혼의 심리 상태가 제공하는 어두컴컴한 조명에 의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검사는 엄마가 죽은 뒤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요약했다. 내가 냉담했다는 것, 엄마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 이튿날 여자와 해수욕을 하러 갔다는 것, 영화 구경, 페르낭델, 그리고 끝으로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때 나는 검사의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가 그의 정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그녀는 그저 말일 뿐이었다. 그 다음으로 검사는 레몽의 이야기에 이르렀다. 사건을 보는 그의 방식에는 명쾌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나는 레몽과의 합의하에 그의 정부를 유인하여 품행이 수상한 어떤 인물의 악랄한 손아귀에 넘기려고 편지를 썼다. 바닷가에서는 내가 레몽의 상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레몽이 상처를 입었다. 나는 레몽에게 권총을 달라고 했고 그것을 사용할 생각으로 혼자서 되돌아갔다. 그러고는 계획했던 대로 아랍인을 쏘아주겠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내 발을 침착하게 틀림없이 말하자면 깊이 생각한 끝에 쏘았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고 검사는 말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의 살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그의 진술을 여러분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대답할 줄 압니다. 말뜻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행동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갖춘 장점이 어떻게 그를 죄인으로 모는 명백한 기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점이었다. 그 뒤 나는 검사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문득 그의 이런 말이 들렸다. 피고인이 하다못해 후회의 빛이라도 보였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저지른 가정스러운 범행을 뉘우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 쪽으로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는데 나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었다. 하기야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한 행동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그토록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것은 의외였다. 나는 다정스럽게 그의 애정을 기울여 나는 원래 진정으로 무엇을 뉘우쳐 본 적이 없다고 그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다. 나는 언제나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일 또는 내일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당연히 누구에게도 그런 토론은 말할 수 없었다.
난 다정스럽게 대하거나 호의를 보일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사가 나의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다시 귀를 기울이려고 애썼다. 금사는 배심원 여러분, 그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나에게는 영혼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고 인간다운 점도 인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 어떤 도덕적 원리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마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갖추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불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관용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덕목은 그보다 더 어렵긴 하지만 더 고귀한 정의라는 덕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심리적 공허가 어떤 구렁텅이가 되어 사회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엄마에 대한 나의 태도를 거론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심리 중에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저지른 범죄를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길게 끌었다. 심지어 너무나 길게 끄는 바람에 결국 나는 그날 아침나절의 더위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적어도 차장검사가 말을 멈출 때까지는 그랬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매우 낮지만 매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법정은 내일 가장 흉악한 범죄,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잔악한 범죄 앞에서는 상상력조차 뒷걸음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율법이 가차없이 처단해 주기를 감히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스슴지 않고 말하거니와 그 범행이 불러일으키는 혐오감은 나의 무감각함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에 비하면 차라리 한 수 아래라고 했다. 여전히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인간은 자기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채손으로 죽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등지는 것.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를 예고하고 또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 법정이 내일 판결을 내리게 될 살인죄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라고 말씀드린다 해도 여러분은 제 생각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끝으로 그는 자기의 의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연히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율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보일 줄 모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본 검사는 이 사람의 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짧지 않은 재임기간 중 저는 여러 번 사형을 구형했지만 그 괴로운 의무가 오늘처럼 절박한 지상명령을 따른다는 의식에 의해 그리고 흉악 무도함밖에 찾아낼 수 없는 한 인간의 얼굴을 앞에 두고 느끼는 혐오감에 의해 보상받고 채워지고 빛을 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상당히 오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재판장이 장기침을 하고 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말을 하고 싶었으므로 사실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랍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것은 하나의 주장이라고 대답했고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방어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으므로 변호사의 변론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분명하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빠르게 좀 뒤죽박죽이 된 말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법정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의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고 곧이어 발언권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자기의 변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후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동의했다. 오후에도 커다란 선풍기들이 여전히 실내의 무거운 공기를 휘젓고 있었고 배심원들이 손에 든 여러 색깔의 작은 부채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 변호사의 변론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살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토록 계속하면서 나에 대해 이야기할 적마다 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경관에게 몸을 굽혀 그러는 이유를 물었다. 경관은 잠자코 있으라고 하더니 조금 있다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것 또한 나를 사건에서 제쳐놓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로는 나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미 그 법정에서 아득하게 먼 곳에 가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내 눈에 내 변호사도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그는 매우 빠르게 상대 측의 도발임을 주장하고, 여기 설명이 있네요. 여기서 도발은 검사 측에서 도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아랍인 쪽에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메르소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상대 측의 도발임을 주장하고 이어서 그 역시 나의 영혼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검사보다 재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저 역시 그 영혼을 들여다보았습니다만 훌륭하신 검사님과 달리 저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힘없이 술술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착실한 사람이며 규칙적이고 근면하고 근무하는 회사에 충실한 근로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영혼 속에서 읽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본 바로는 나는 힘이 가는 한 오랫동안 어머니를 부양했던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내 능력으로는 마련해 드릴 수 없는 안락한 생활을 양로원이 대신해서 늙은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게 된 것이었다. 여러분, 그 양로원과 관련하여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도 말이 많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놀랍기만 합니다. 요컨대 만약 그러한 시설이 유용하고 중요하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국가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장례식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그의 변론에서 부족한 점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모든 장광설, 나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날들과 끝이 없을 것 같은 시간들 때문에 모든 것이 빛깔처럼 물처럼 변해버리고 모든 것이 빛깔 없는 물처럼 변해버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질어질 현기증이 나는 것만 같았다. 결국 내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변호사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거리로부터 다른 방들과 법정들의 전 공간을 거쳐서 아이스크림 장소의 나팔 소리가 나의 귀에까지 울려왔다는 것뿐이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된 어떤 삶, 그러나 나로 하여금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끈질긴 기쁨을 맛보게 했던 어떤 삶의 추억에 휩싸였다. 여름의 냄새들, 내가 좋아하는 거리, 어느 저녁 하늘, 마리의 웃음과 옷, 그러자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모든 무용한 짓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 숨이 막혔다. 내가 서둘러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어서 모든 것이 끝나서 나의 감방으로 돌아가 잠이 드는 것뿐이었다. 내 변호사가 외쳐대는 소리가 가까스로 귀에 들려왔다. 그는 끝으로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길을 잃어버렸을 뿐인 성실한 근로자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내가 이미 가장 확실한 벌로서 영원한 뉘우침의 짐을 끌고 가게 만든 그 범죄에 대해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고 변호사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아주 훌륭했어 하는 말이 들렸다. 그중 한 사람은 심지어 나에게 맞장구를 쳐달라는 듯 안 그래요? 하고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나의 칭찬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나 피곤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밖에서는 어느덧 날이 기울어갔고 더위는 수그러져 있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서 나는 저녁의 감미로움을 짐작했다. 우리는 모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것은 오직 나 자신하고만 관련된 일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장례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첫날과 똑같은 상태였다. 나는 회색 재킷 차림의 기자, 그리고 자동 인형 같은 여자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제야 재판 중에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마리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녀를 잊지는 않았으나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셀레스트와 레몽 사이에서 마리가 보였다. 그녀는 드디어 라고 말하듯이 나에게 작은 몸짓을 해보였다. 나는 약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웃음 짓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녀의 미소에 답할 수 없었다. 재판이 재개되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배심원들을 향하여 일련의 질문들이 낭독되었다. 살인죄, 계획적 범행, 정상 참작 등의 말들이 들렸다. 배심원들이 퇴장했고 나는 이미 앞서 기다린 적이 있는 방으로 이끌려갔다. 내 변호사가 따라와서 매우 수다스럽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있고 다정한 태도로 내게 이야기를 했다.
그는 다 잘 될 것이며 몇 년 동안의 감금형 혹은 도형 정도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날 경우에 파기할 기회가 있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배심원 측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그가 세우던 전술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아무 사유도 없이 그냥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명백해 보여서 나는 그의 논리에 승복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다. 어쨌든 항고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내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기다렸다. 거의 40-50분쯤 되었던 것 같다. 그만큼 시간이 지난 뒤 벨이 울렸다. 변호사는 배심원 대표가 판결을 낭독할 거예요. 당신은 판결문 발표 때에나 들여보낼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나를 두고 가버렸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청계를 뛰어가고 있었으나 멀고 가까움을 분간할 수는 없었다. 그러고는 법정에서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무엇인지 읽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벨이 울리고 피고인석 문이 열렸을 때 나에게로 밀려온 것은 장내의 정적이었다. 그 정적, 그리고 그 젊은 기자가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느낀 그 야릇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리가 있는 쪽을 보지 못했다. 그럴 겨를이 없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나에게 이상한 형식을 갖추어 나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공공광장에서 목이 잘리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실감되는 그 감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어떤 존중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경관들은 나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했다. 변호사는 나의 손목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나에게 덧붙일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러자 경관들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허허. 마지막 글입니다. 5. 세 번째로 나는 교도소 부속 사제의 면회를 거절했다. 그에게 말할 것도 없고 이야기도 하기 싫었다. 나는 그를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기계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피할 수 없는 그 일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내 감방이 바뀌었다. 지금 이 감방에서는 반드시 누우면 하늘이 내다 보인다.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다. 낮에서 밤으로 옮겨가면서 색깔들이 약해지는 과정을 하늘의 얼굴 속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누워서 머리맡에 손을 괴고 나는 기다린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차없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얘가 처형되기 전에 종적을 감추거나 경찰의 비상선을 돌파한 예가 있었는지 나는 얼마나 여러 번 자문해 보았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전에 사형 집행에 관한 이야기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자책했다. 그러한 문제에는 언제나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어떤 일이 닥칠지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신문에 난 취재기사를 읽어본 적은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서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한 책들에서라면 탈출의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한 번쯤은 돌아가던 바퀴가 묻는다든가 그 기억할 수 없는 사전계획 속에서도 우연과 요행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단 한 번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단 한 번, 어느 의미로는 내게는 그 한 번이면 충분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내 마음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신문에서는 흔히 사회에 대한 부채를 말하곤 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탈출의 가능성, 무자비한 의식 밖으로의 도약, 희망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광란의 질주였다. 물론 희망이란 힘껏 달리던 도중 길모퉁이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한 호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나에게 그런 호사를 금지하고 있었으니 기계장치가 나를 다시 붙잡는 것이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나는 그러한 오만방자한 확실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확실성의 근거를 제공한 판결과
판결이 선고된 순간부터의 가차없는 전개 과정 사이에는 터무니없는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17시가 아니라 20시에 낭독되었다는 것, 사실. 그 판결이 전혀 다를 수도 있었다는 사실. 속옷을 갈아입는 존재인 인간들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프랑스 혹은 독일, 중국 국민 같은 지극히 모호한 개념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그러한 모든 것이 그 결정의 진지성을 많이 깎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진 순간부터 그 선고의 결과는 내가 몸뚱이를 짓뭉개고 있던 그 벽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심각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들려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다.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는 아마도 엄마가 그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느 살인범의 사형 집행을 보러 갔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러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아버지는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보러 갔고 돌아오자 아침낮을 한동안 구토를 해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좀 역겨웠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됐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사형 집행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요컨대 그것이야말로 한 인간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어째서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혹시라도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나는 모든 사형 집행을 빠짐없이 다 보러 가겠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이른 아침에 경찰의 비상선 밖에 말하자면 저쪽 편에 가 있는 나를 생각만 해도 사형 집행 장면을 구경하러 왔다가 나중에 토할 수도 있는 구경꾼이 된 나를 생각만 해도 독약 같은 기쁨의 물길이 가슴으로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별 없는 생각이었다. 그런 가정에 빠져드는 것은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잠시 후 나는 매우 지독한 오한 때문에 담요를 뒤집어쓰고 몸을 웅크리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말이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가 들들 떨렸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분별 있는 생각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때 나는 법률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형법 체계를 개혁해 보기도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나는 알아차렸다. 1000번에 단 한 번, 그것이면 수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환자가 먹으면 10번에 9번만 죽는 그런 화학약품의 배합을 구안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침착하게 이것저것 자세히 따져본 결과 나는 단두대 칼날의 경우 결함은 그것이 그 어떤 기회도 절대적으로 그 어떤 기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말이다. 요컨대 단 한 번에 그 환자의 죽음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며 확정된 배합이며 성립된 합의여서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다시 해야 했다. 그렇다 보니 난처한 것은 사형수로서는 기계가 순조롭게 작동해 주기만 바라야 한다는 점이었다. 내 말은 바로 그것이 불완전한 면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훌륭한 조직의 모든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수용자는 정신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것이 탈없이 진행되는 것이 그에게 이로운 것이다. 나는 또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내가 여태까지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나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단두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설치된 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1789년의 대혁명, 다시 말해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 주거나 보여준 모든 것들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문이 자자했던 어떤 사형 집행을 계기로 신문에 실렸던 사진 한 장이 생각났다. 사실은 저 기계는 그냥 땅바닥에 지극히 간단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다.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사진에서 본 그 기계는 무엇보다도 정밀한 제품답게 완벽하고 번쩍이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항상 과장된 생각을 품는 법이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은 단순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가다가 그 기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따분한 점이었다. 단두대를 향해 올라간다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 방향으로 상상력이 뻗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기계 장치가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것이었다.
약간 수치스럽게 대단히 정확하게 슬며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었다. 줄곧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었다. 새벽녘과 상고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이 되어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 정신을 쏟으려고 노력했다. 하늘이 초록빛으로 변해갔다. 저녁이었다. 나는 생각의 방향을 돌리려고 더욱 애썼다.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토록 오래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그 소리가 멎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제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도 이 심장의 고동 소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그 어떤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새벽 또는 상고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국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오는 것은 새벽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매일 그 새벽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운 셈이다. 언제나 나는 불시에 당하는 것을 싫어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길 때 나는 그 현장에 있고 싶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낮에만 조금 잤을 뿐 밤에는 하늘로 난 창에 새벽빛이 떠오를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 가장 힘이 드는 때는 통상 그들이 그 일을 시행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 그 의심쩍은 시간이었다. 자정이 지나면 나는 기다리며 망을 보았다. 나의 귀가 일찍이 그처럼 많은 소리들을 감지하고 그렇게 가느다란 소리들을 분간해 본 적은 없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줄곧 나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발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엄마는 사람이 전적으로 불행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자주 말했다. 감옥에서 하늘이 빛으로 물들고 새로운 하루의 빛이 감방으로 새어들 때면 나는 엄마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왜냐하면 발소리가 들려오고 내 심장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문으로 달려가 판자에 귀를 대고 정신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나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가 헉헉거린다거나 개가 헐떡이는 소리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결국 내 심장은 터지지 않았고 나는 또다시 24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었다. 낮 동안에는 진종일 상고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상고에 대한 생각에서 최선의 방책을 얻어냈다고 본다. 나는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그러한 숙고를 통해서 최대의 결실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곤 했다. 상고의 기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죽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건 명백했다. 그러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지고 보면 30살에 죽느냐 60살에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둘 중 어떤 경우가 됐든 당연히 다른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은 살아갈 것이고 수천 년 동안 그럴 것이다. 요컨대 이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다. 지금 이건 20년 후건 언제나 죽는 것은 바로 나다. 그 순간의 추론에서 좀 난처한 점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 돌연 마음속에서 끔찍한 그 무엇이 치솟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20년 후 내가 어쨌든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면 그때 내 생각은 어떠할까를 상상함으로써 눌러버리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죽는 바에야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그런 건 당연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상고의 기각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때 오직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이를테면 두 번째 가정을 해볼 권리를 얻을 수가, 말하자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할 것을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즉 내가 사면받는다는 가정 말이다. 난처한 것은 엄청난 기쁨으로 내 눈을 찌르며 튀어오르는 그 피와 육신의 격정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열심히 그 부르짖음을 억누르고 통제해야 했다. 첫 번째 가정에서의 나의 단념이 더욱 그럴듯한 것이 되려면 이 두 번째 가정에서도 나는 태연해야만 했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나는 1시간 동안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내가 한 번 더 부속 사제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나는 누워 있었고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고 여름 저녁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꼈다.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직후였기에 나는 몸속에서 혈류가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사제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마리를 생각했다. 그녀가 더 이상 편지를 보내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마 그녀가 사형수의 애인 노름에 그만 지쳐버린 것이라고 혼자 짐작을 했다.
어쩌면 병이 났거나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두 몸 이외에는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에게 서로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없었으니 내가 어찌 그녀의 사정을 알 수 있었겠는가. 사실 그때부터 나는 마리와의 추억에 무관심해졌을 것이다. 죽은 마리는 더 이상 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죽은 뒤엔 사람들이 나를 잊게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듯이 말이다.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괴로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부속 사제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를 보자 나는 몸이 약간 떨렸다. 사제는 그걸 알아차리고 겁내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보통은 다른 시간에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면회는 나의 상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순전히 친구로서의 면회이며 자기는 상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 침상 위에 앉더니 나들어 가까이 와 앉으라고 권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래도 그는 매우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두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나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손은 갸냘프면서도 근육이 드러나 보여서 날렵한 벌레를 연상시켰다. 사제는 천천히 그 두 손을 비볐다. 그러고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어서 나는 잠시 그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지요? 그가 말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두 손을 펴 넓적다리 위에 얹은 채 벽에다 등을 기댔다. 그는 거의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내가 정말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나로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돌렸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실을 바꾸지 않은 채 너무나 절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는 두려울 뿐이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만났던 당신과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나는 인정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럴 시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원치도 않고 아무 흥미가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짜증스러워하는 손짓을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사제복의 주름을 바로잡았다. 손질을 마치고 나서 그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말했다. 내가 사형수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그건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무슨 위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야 그렇지요. 그는 동의했다. 그렇지만 오늘 당장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장차 언젠가는 죽어요. 그때 가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나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시련을 감당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내가 잘 아는 놀이였다. 나는 흔히 에마누엘이나 셀레스트와 그 놀이를 했는데 대개는 그들이 먼저 눈을 돌려버렸다. 사제도 그 놀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떨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역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당신은 그럼 아무 희망도 갖지 않나요? 죽으면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가 가엾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그가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내가 돌아서서 하늘로 난 창 밑으로 갔다. 나는 어깨를 벽에 기대고 있었다. 기도만 듣지는 않았으나 그가 나에게 또 무엇라고 묻는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걱정 섞인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가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좀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나의 상고가 수락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들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였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들의 심판이라고 내가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만 인간들의 심판이 나의 죄를 씻어준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죄인이었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나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사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너무나 좁은 감방이라 그가 움직이고 싶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을 터였다. 나는 땅바닥에 눈을 받고 있었다. 그가 한 걸음 나에게로 다가서더니 더 앞으로 나설 엄두가 안 난다는 듯이 멈춰섰다. 그리고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몽피스.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을 요구할 겁니다. 아니 대체 뭐려? 똑똑히 보라고 당신에게 요구할 겁니다. 뭘 봐요? 신부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갑자기 매우 지친 것 같이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돌들은 고통의 땀을 흘리고 있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고통을 느껴요. 그렇지만 나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어요. 당신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이 돌들의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솟아난다는 것을 보았다는 걸 말입니다. 당신에게 보라고 요구하는 건 바로 그 얼굴이지요. 나는 약간 기운이 살아났다. 나는 이 벽들을 들여다보고 지낸 지 여러 달째라고 말했다. 내가 이보다 더 잘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나는 거기에서 어떤 얼굴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얼굴은 태양의 색깔과 욕정의 불꽃을 지닌 것이었다. 바로 마리아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헛일이었다. 이제는 그것도 지나간 일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 돌들의 땀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속 사제는 어딘지 슬픔이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등을 완전히 벽에 기대고 있었고 햇빛이 내 이마 위를 흘러내렸다. 그가 뭐라고 말을 했으나 나는 듣지 못했다. 이어서 그가 매우 빠른 어조로 나를 끼안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그는 돌아서 벽 쪽으로 걸어가더니 천천히 그 벽을 한 손으로 쓸었다. 그래, 그렇게도 이 땅을 사랑하나요?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돌아서 있었다. 그의 존재가 내게 짐스럽고 성가셨다. 그에게 그만 가달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려는데 그때 그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서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난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장담하지만 당신도 다른 삶을 원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부자가 되거나 헤엄을 빨리 치거나 혹은 더 잘생긴 입을 가지는 것 따위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게 없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같은 종류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의 말을 가로막고 그 다른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지금의 이 삶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그러고는 곧이어 이제 좀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로 다가서며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려 했다. 나는 하나님 이야기로 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는 말은 설명해놨네요. 가톨릭 신자가 신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나는 짜증이 나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편이라고 답했다. 아니지요, 몽피스. 그는 나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마음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해버렸다. 나는 목이 터지라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사제복 깃을 움켜잡았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여 솟구쳐 오르는 가운데 나는 그에게 마음속을 송두리째 쏟아부었다. 그는 어지간하게도 자신만만한 태도군. 안 그래? 그러나 그의 신념이란 건 죄다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만도 못해.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셈이지. 나를 보면 맨주먹뿐인 것 같겠지. 그러나 내게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신부 이상의 확신이 있어. 나의 삶에 대한 닥쳐올 그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 내겐 이것밖에 없어.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굳세게 붙들고 있어.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은 것만큼이나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언제나 옳아.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고 다른 식으로 살 수도 있었어. 나는 이건 했고 저건 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일은 했어. 그러니 어떻다는 거야? 나는 마치 저 순간을, 나의 정당성이 증명될 저 신새벽을 여태껏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난 그 까닭을 알아. 신부인 그 역시 그 까닭을 알아.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전 생애 동안 내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 오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 내게로 불어 올라오고 있었어. 내가 살아있는 더 실감 난달 것도 없는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서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들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 사람들이 선택한 삶들, 사람들이 선택한 운명들,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거야? 오직 하나의 운명만이 나 자신을 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그처럼 나의 형제라고 자처하는 수십억의 특권 가진 사람들을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야. 이해하겠어? 이해하겠느냐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특권 가진 존재야. 세상엔 특권 가진 사람들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장차 사형 선고를 받을 거야. 신부인 그 역시 사형을 선고받을 거야. 만약에 그가 살인범으로 고발당하고 자기 어머니 장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게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셀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그 가치를 따지면 매한가지야. 자동 인형 같은 그 키 작은 여자도 마손과 결혼한 그 파리 여자나 또 내가 결혼해 주기를 바랐던 말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야. 셀레스트는 레몽보다 낫지만 레몽이 셀레스트 못지않은 내 친구라는 게 무슨 상관이야. 마리가 오늘 또 다른 메르소에게 입술을 내바치고 있단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이해하기는 하는 거야 이 사형수를. 그리고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런 모든 걸 외치대느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벌써 사람들이 사제를 내 소나기에서 떼어내고 있었고 간수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을 진정시켰고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돌아서더니 사라졌다. 그가 나가고 나서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기진맥진해서 침상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얼굴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들판의 소리들이 나에게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밤 냄새, 흙냄새, 소금 냄새가 내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잠든 그 여름의 신기로운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때 밤의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된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한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무생민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우수가 깃든 휴식시간 같았다. 그처럼 죽음이 가까운 시간에 그곳에서 엄마는 마침내 해방되어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던 것 같다.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비워버리기라도 했다는 듯.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이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의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껴졌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정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끝났습니다.